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볼게요.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사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시기이긴 한데 네. 그마저도 사실은 이전 대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사라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주세요, 이사님. 전 배당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시즌이 도래했을 네. 때가 관심이 쏠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배당주를 볼 때 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네, 이런 많이 말들이 이야기를 있죠. 하죠. 그런 네. 것처럼 우리가 대중이 몰리는 시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뭐 배당에 대한 수익 부분도 있겠지만 배당 이전의 시세 차익 같은 경우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같은 경우 깜깜이 배당 방지에 나선 이유는 여기에서 우선 배당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 같은 경우를 이제는 해당하는 인원을 정하는 거죠. 이전에는 인원을 정해놓고 배당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원래는 연말에 배당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배당락 전에 배당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뭐 그 이론을 계산을 해서 시가 배당보다 주식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있으면 매수를 하곤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죠. 작년부터 바뀌게 된 게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연말에만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예,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네. 바꿨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배당 플레이를 놓고 이 종목을 사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진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언제가 투자 적기냐라고 하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주가가 빠졌을 때 같은 경우가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시기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보통 가을권역에 매수를 해야 배당을 보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가을권역에 매수를 했는데 장이 빠지면 시가 배당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주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세 차익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오점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배당 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서 진입하는 것이고 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언젠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예. 다만 배당을 받는 것보다 배당이 만약에 시가 배당률 8%예요. 그런데 내 계좌에서 배당이 임박해 왔는데 시세 차익이 8% 이상 발생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것보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배당 절차가 좀 바뀌게 됐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마다의 공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죠. 예전에는 네. 연말 배당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분기 배당식으로 음. 좀 외국처럼 바뀌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배당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제는 그 시나리오도 깨졌다라고 봐야겠네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죠.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금융 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배당 차익 거래를 합니다. 현선물 뭐 그다음에 그 현물 관련해서도 배당 차익 거래를 진입을 해서 원래라면 연말쯤 되면 그러니까요. 예, 금융 투자 주체가 주식을 막 늘려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희석이 되었다 네. 보니까 근데 그 물량이 또 들어왔다가 배당만 수취하고 또 나가요. 네, 그렇군요. 나간 면이 있다 네. 보니까 이걸 따져봤을 때 배당에 대해서 타이밍이 분리된 거는 시장에게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계시면 각 기업별로 이제 배당에 대한 일자를 공시를 합니다. 네, 그쵸. 공시를 하다 하죠. 보니까 이제 또 개선되면 금액부터 먼저 공시를 하는 거죠. 글을 놓고 뭐 주식을 더 뭐 추가로 살지 말지 이런 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마다 밸류업 공시를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률 5% 이상인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5% 이상의 배당 기업들이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배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진행보다는 사업을 더 키우는 쪽, 이익을 봐서 이득을 통해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을 단행해서 사업을 더 키우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각이 달라진 게 밸류업이란 걸 진행을 하면서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배당 여력이 가능한지 보니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가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약간은 희석되기는 했는데 이게 나아갈 방향이기는 해요. 예, 기업별로 자율에 대한 부분을 주되 잉여금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 어찌 보면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하는 게 주주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사주 매입만 할 게 아니라 소가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연결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더 깔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게 배당에 관한 지급일 자체의 어떤 균일된 패러다임이 깨졌다면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도 조금 투자자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에 관한 공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사님? HTS를 통해서 배당이라 치시거나 시가 배당이라 치시면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가 높은 기업 순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가 배당이 높은 기업들을 봐요. 그중에서 무작정 다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시고요. 그와 함께 더 하면 좋은 건 단순히 그 약간 과점 산업이나 사양 산업 속에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다 보니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플레이만 하고 주가는 도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패스를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성장이 나오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배당률 같은 경우가 지금의 은행 이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그 기준을 통해서 기업들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의 배당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얻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 성장통은 없을까? 사실 ETF 시장이 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관심 가지시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이 헤드라인은. 이게 과거에는 기초자산 쪽을 놓고 기초자산만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다음에 패시브형, 그러니까 지수 복제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단순히 지수 플레이를 하러 주식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시장의 스타일이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ETF 같은 경우에 출시가 많아졌어요. 뭐 업종으로 보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출시된 특이한 하나의 테마형으로 좀 파생이 되기도 했고 좀 레버리지라든지 이쪽 지수 플레이도 배수를 더 키워서 하는 뭐 파생 상품형 원자재도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키워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간접 투자 형태, 그다음에 위험의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 ETF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향이 액티브 그 이상의 성향을 바탕으로 뭐 파생 상품, 파생형, 그다음에 액티브형, 그다음에 특정 테마군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때 종목에 대한 선정이 힘든 시기에는 업종으로 통으로 살 수 있게 뭐 ETF를 뭐 특정 업종에 대한 ETF를 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약간 ETF 쪽은 지수 형태의 복제였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 쪽이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타겟을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까지 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상품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ETF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바구니에 여러 가지를 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큰 악재가 나왔을 그죠? 때 네. 수익률 방어가 안 된다는 네. 부분들. 그거는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힘들어요. 보면 우리 ETF 중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추종하는 ETF 같은 그렇죠? 경우는 자연스럽게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종목을 담지 않으면 그 추적 오차가 발생을 해서 ETF가 정상 가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시가총액 상위주 쪽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약간의 규제 요인? 이 종목은 뭐 어떤 요소로 시총 상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라는 그런 뭐 사이렌즈에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기준이 또 모호하잖아요. 주관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시장 쪽에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ETF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의 상품들을 좀 추종하는 ETF를 많이 최근에는 이제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미국 국채가 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이쪽을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손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 대응법들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는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금리와 가격은 반대니까. 그쵸. 그거를 활용해서 접근하신 들어가신 거죠. 분들이 네. 많을 텐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높죠. 그러니까요. 가격은 이상현상. 가격은 빠졌다 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어떤 상품을 접근하면 이게 변수가 있을 때는 이런 요소가 나타남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섭니다. 들어오면서. 그 와중에 원래라면 국채는 유동성을 통해서 새롭게 발행을 했을 때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받아주는 주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를 좀 줄이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할을 뭐 일론 머스크가 맡기도 했죠. 그거다 보니까 유동성이 시장에서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금리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보통이라면 우리는 시장 상황에서 변수가 제거될 때는 가격이 정상화 될 수가 있습니다. 국채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죠? 네. 변수가 이 재정 적자 같은 경우를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런 걸 보여주면 다시 국채 가격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다르니까. 그죠?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네. 막 포지션을 지금 있는 대로 계속 추가하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시장의 비정상에서 정상화는 그 비정상을 만든 변수가 제거될 때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리고 그게 확인되면 그때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 국채 30년물에 가는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비율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장기 채권을 그러면은 바라보시고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 채권 쪽으로의 베팅이 좀 더 나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유리한 네,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은 게 시장에서 저는 뭔가 그런 플레이를 썩 선호하지 않아요. 왜 금리 떨어지는데 장기채 플레이를 해서 장기를 사는 이건 게. 어찌 보면 언론에서 만든 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든 거죠. 그럴 그래서 수 있겠어요. 네, 단기채 플레이가 그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게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가 이제 국내 거래는 안 되기는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 ETF를 네. 또 운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보세요? 해외에서 하시면 되죠. 해외에서도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거나 코인 하시면 되죠. 코인을 따로 이거 뭐 돌아가기보다 그 코인을 하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짚어주신 것처럼 관련 종목 ETF 그게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관련 종목에 또 ETF잖아요. 네. 그러면 코인하고 싶으면 코인하면 되지. 관련 종목 ETF까지 그렇죠. 왜 굳이 뭐 네, 그렇게 쿠션의 쿠션이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냐? 네, 이렇게. 돌아가는 직진이 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네.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ETF 상품을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시장 대응하면서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빨리 바꾸는 게 좋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포지션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수형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는 상승, 하락을 할 때 두 부분 다 가능한데 만약에 지수가 빠지는 ETF를 지금 갖고 계신 네. 상황에 지수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현재 투자한 지수까지 오면 이게 가격이 제자리로 안 와요. 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좀 짧은 플레이 정도 그런 부분을 열고 그다음에 뭐 테마 같은 경우도요. 이게 뭐 파생형을 투자를 하면 뒤에 뭐 롤오버 비용 이런 비용도 녹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긴 시계열보다는 단기 시계열로 접근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